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나는 돌고래인데 멸치와 같이 취급당하는 건 싫다. 그러자 당대표는 돌고래나 멸치나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바다 생물들이 대선전에 본격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 간에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하느니 경선을 접겠다. 강하게 지사직 사퇴를 일축했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들과 함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최재형 캠프의 김종혁 언론미디어본부장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사무총장이 썰전 패널로 준비 중입니다.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설기는 어떤 내용을 썹니까? 네,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 레드팀을 만들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드팀. 예. 워낙 실수가 잦다 보니 자체로 방어할 수 있는 팀인가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팀도 만드나요? 블루클럽은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머리 깎네. 예. 네. 자, 영끌 인터뷰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나옵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데 관련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 그리고 김종혁 최재형 캠프 언론미디어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여야의 대선전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제 각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김종혁 본부장님이 최재형 캠프의 언론미디어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청자분들이 다는 느낌으로 들리는데.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래야 이게 야권의 일반적인 얘기인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또는 캠프 입장인지 그걸 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원석 사무총장님은 정의당의 사무총장, 여야를 막론하고 정의당 대선 준비단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선 준비단장이요? 예. 누가 나옵니까, 정의당? 이제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아니 그 뭐 어대심 아니에요? 개봉박도 기대해 주십시오. 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혹시 본인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대선 준비단장이기 때문에 대선 준비단장. 공정성을 해칩니다. 그래요? 저희 패널들이 다 이 각 캠프에서 중요 역할로 다 이렇게 맡으시더라고요. 대선 준비단장, 정의당.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판 가두리 양식장이 화제입니다. 말을 꺼낸 건 친윤 정진석 의원인데요.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큰 물고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각자 잘 클 수 있는 곳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아마 돌고래는 윤석열 후보를 말한 것 같은데 멸치는 누구고 또 고등어는 누굴까요? 여하튼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자 격인 이준석 당대표, 멸치든 돌고래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어떤 후보 측은 이런 비유를 한 사람이야말로 밴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2달 전 윤석열 후보의 입당 문제를 놓고 한우냐 유구냐 비유하면서 싸우기도 했었는데요. 소에서 시작해서 바다 생물까지 나온 야당의 내부 신경전, 이제 본격화되는 걸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멸치, 고등어, 그리고 돌고래로 잡았습니다. 돌고래는 색깔이 다른데 돌고래는 포유류고 나머지는 어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물학적 관점에 의해서 다른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 대선 주자들 간에 사실은 이제 당대표와 주요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이른바 군수 후보들과 주요 후보들 간에 또 신경전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등어는 누굽니까 이게? 왜 저한테부터 맞아요? 우리 박 총장님 아니 저는 뭐 남의 당 일이어서 잘은 모르고요. 객관적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니 뭐 멸치나 고등어는 대선 나오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가재, 붕어, 개구리는 나오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진석 의원께서 뭐 나름 어쨌든 비유를 하셨는데 저기 듣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같은 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렇죠. 얘기고 그리고 저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대선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아니면 뭐 방생을 합니까 대선을 정당이 아무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준석 대표의 아마 이제 내심은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후보들도 당이 주선하는
그런 어떤 무대를 통해서 예. 다른 대선 후보들하고 좀 대등하게 주목을 받도록 하는 게 당대표의 일정한 역할 아니겠냐.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대세론 이런 거 인정 않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저는 뭐 당대표로서의 그 태도로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특정 후보에게 마치 어떤 예외를 인정하거나 특혜를 인정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아마 당이 시끄러워질 거예요. 공정성이 깨지고. 물론 이제 저 당내에서의 이제 불만은 왜 네가 주인공을 하려고 하느냐. 예. 후보들이 아니고. 근데 아니 뭐 대선 후보들 같이 봉사활동 한번 하고 간담회 한 2번 한 거 가지고 당대표가 주인공 하려고 그런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지적인 것 같고 예.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또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2번 그런 자리에 계속 빠졌어요. 이제 그에 대해서 오히려 좀 좋지 않은 시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 빠진 거에 대해서는 좀 짧게 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 빠졌을 때는 대신 부인이 가셨죠. 왜냐면 최재형 저희가 후보가 그날 빠졌을 때. 최재형 후보 빠졌을 때 그날 출정식 날이었어요. 이미 예정돼 있던 출정식인데 출정식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부인께서 대신 가서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빠진 것은 지방 출장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지방 출정 거기 가면은 사람들 모이고 그러는데 그걸 빼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미리 당에도 저희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후보 부인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가능하다. 근데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럼 다른 대리인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최재형 후보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두 번째 큰 돌고래가 되나요? 가장 큰 고등어가 되나요? 아니면 엄청 큰 멸치가 됩니까? 근데 뭐 우리 저 박 앵커도 그 기자시니까 알지만 여기서는 어떤 대답을 하든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뭐 무슨 대답을 하면 그게 또 나중에 뭐, 자기가 고등어래, 자기가 돌고래래, 야 지금 멸치라는데 이렇게 되니까 기자 선배니까 안 넘어가시네요. 그거는 뭐 답을 하면 안 되지 거기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재형 후보는 야권의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중에 지지율이 2번째잖아요. 윤 후보 다음인데 당에서 자꾸 많은 행사를 만들어서 예. 다른 후보들 예를 들어 뭐 안상수 후보도 있고 하태경 후보도 있고요.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자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거 하자. 근데 최재형 후보도 전국 각지도 가야 되고 각 집단도 만나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좀 실제로는.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자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게 정치판을 지켜봤는데 예를 들면 이번 선거에서 그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모습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대개 이제 대통령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마음을 얻으려는 어떤 제스처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다.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거꾸로 당이 주도권을 쥐려는 그런 움직임이 역대 보지 못할 정도로 강한 것 같아요. 그립이 너무 세다. 그것도 36세 영선 대표가 젊은 대표가 그립을 강하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거든요. 또 그런 고민도 있겠네요. 약간 너무 세 그립이라고 하기에는 갑자기 그러면 지금 30대라고 무시하냐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아마 학습 효과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때 이제 밖에 안철수 후보가 초기에 굉장히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달렸어요. 근데 이제 비대위 시절이긴 하지만 예.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그립을 세게 잡고 어쨌든 당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역전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여당이면 모르겠는데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결국 당이 강해야 선거 경쟁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좀 갑작스럽게 당에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방생을 했을 때 오히려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나이는 젊지만 당을 정치 경력은 10년 정치 경력 이상이죠. 10년이고 그렇죠. 10년 2012년부터. 사이에 정당 지도부나 이런 거를 꽤 해봤어요. 비대위원회, 최고위원회 뭐 많이 그리고 했어요. 제가 보면 정치관은 많이 다르지만 제가 토론을 해보면 어쨌든 이 민주정치에서 이 정당이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네. 하고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자기 철학이나 자기 원칙에서 나오는 측면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어쨌든 그 야권의 후보들이 경쟁력을 갖게 된 배경에는 지난 당권 선거에 이준석의 경쟁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그 국민의힘 중진들이나
근데 이런 분들이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사실은 제대로 앞도 예측 못할 때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라는 아이콘으로 돌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 효과 위에 있는 거죠, 본인이.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어쨌든 대선판을 주도적으로 짜고 싶은 욕망 같은 것도 작용을 하겠죠. 조금만 추가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그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하고 또 이 대표가 잘 돼서 예. 사실 이게 보수 정부에 그렇게 젊은 신예 정치인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대선판이라는 것은 대선 주자들이 너무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면 매력도가 확 떨어져요. 아, 그렇죠. 그런 면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어떤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나름대로는 시대 정신을 자기가 담보한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는 것이고 그런 행보를 좀 보여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당에서 다 모여 뭘 해 할 때 이렇게 차곡차곡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보니까 앞으로 계속 방생을 지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아니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가두리는 안 들어가겠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당대표가 뭐라고 이렇게 하세요. 예, 그러고 가서 이제 딱 자리에 앉아 있고 그거는 조금 이미지상 아니, 그렇죠. 이제 충돌이 돼요. 대선 후보들의 시간이 왔어요. 네. 아무리 뭐 당대표가 군기를 잡고 이 그립을 세게 쥐려고 그래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언론은 이 대선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게다가 공식 경선이 시작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8월 말에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되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어쨌든 이준석 그 대표로서는 본인이 대선판을 아주 공정하게 잘 짜서 대선 후보들이 그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또 성과를 내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라고 저는 봐요. 지금 뭐 김종혁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나는 내 갈 길 간다. 내가 대선 주자. 그것도 지지율도 높은데 대표 말 고분고분 들으면 일단 모양 빠지지 않냐. 그 후보는 일단 윤석열 후보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가두리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 지금 가두지 마 이거죠. 예, 휴가를 갔는데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잠깐 사진이 뒤에 나오나요? 예, 사진이 나올 준비가 될 텐데요. 강아지를 안고 눈을 부릅뜨고 찍은 사진인데 일단 뭐 안에서 멸치, 고등어, 돌고래 싸워서 나는 어쨌든 휴가다. 마이웨이. 일단 그런 고분고분한 학생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당대표의 지시에 따른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저 사진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았잖아요. 예. 남친 짤 이런 제목으로 돌던데 안 본 눈 삽니다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나 안 본는 삽니다라고 하는데 굳이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선 후보들이 친근감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저런 이제 일상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개를 하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미지 사진의 필수템처럼 되버렸거든요. 예. 뭐 그런 공식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근데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인가 싶어요. 사실 지금 지지율이 좀 주춤했다가 조금 또 올랐다가 또 다시 이제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특히 최근에 이제 잦은 말 실수 혹은 망언 이런 것들이 일일 설화다라고까지 얘기되고 이거는 일종의 오랄 해저드 아니냐, 모랄 해저드가 아니고 예. 이제 이런 입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비평까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 이거는 대다수 국민의 상식이나 혹은 사실에도 반하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 자체로는 그 자체도 비판을 받을 굉장히 수가 큰 있죠. 문제고 만약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고 그건 이제 일본 정부에서나 주장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런 여유 있는 사진을 올릴 땐가 저라면 공부하는 사진을 올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예. 반성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이게 상황과 안 맞는다 이런 지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 광고를 보면 동물과 어린이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 주목도가 높아지거든요. 이른바 3B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윤석열 총장은 휴가를 가려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확진자하고 악수를 했다는 이유로 그게 뭐 다 중단됐잖아요.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저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없긴 하지만 저걸 누가 찍었는지 보면 제가 캠프에 가서 보니까 애견, 애묘 예. 있잖아요.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그 개들을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과 자기 자신을 굉장히 동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표가 많아요, 엄청나게. 아, 네.
그래서 저거는 나름대로는 제가 보면 이제 경쟁 캠프에 있긴 하지만 야 저거 누군지 모르지만 아이디어 잘 짰다. 잘 짜서 짧은 시간 내에 저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최재형 들어요. 후보님 혹시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게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최 후보께서는 예. 19살 된 고양이가 있어요. 아, 19살 된 19살이면 정말로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00 몇 살 되는 거겠죠. 되게 13년, 14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민들레라는 이름인데 그 고양이를 그 후보께서 이렇게 자기 사진에 그 이게 핸드폰에 네. 저장을 해놓고 다니면서 그 고양이를 그렇게 이뻐하신대요. 말씀하신 대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은 개나 고양이는 꼭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긴 합니다. 아니 개나 고양이 키우시지만 말고요. 이구아나도 키우고 그런 이제 예를 들면 반려동물들을 더 잘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거나 그런 예. 정책을 내는 것도 주력을 좀 그렇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최재형 캠프에 계시니까 네. 오늘 뭐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최재형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네. 준비 안 됐으면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내부에서 보면 기존에 박혀있던 돌들, 기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견제가 심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견제라는 거야. 뭐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호 간의 비방이라든가 공격이라든가 예. 이런 것에 비해 보면 사실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있때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이 홍준표 후보께서 뭐 야 그럼 공부라도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라 예. 라는 얘기나 무슨 뭐 아 이건 뭐 좀 구체적인 게 아니고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그런 비판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최 후보 같은 경우는 최재형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보니까 이분은 자기 스스로 이게 확실히 맞아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말을 잘 못하세요. 일반 정치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 이게 어쨌든 국민들에게는 뭔가 얘기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있어서 사실 저희는 인터뷰나 이런 걸 했을 때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어요. 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은 뭐 좋은 뭐 이렇게 아주 뛰어난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고등학교 때도 잘하셔 좋은 대학을 가셨고 또 판사도 되셨고 고시도 합격하셨고 감사원장도 했고 해서 지적 능력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는 근데 이제 아무도 국민들이 어떤 관상만 보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최소한의 정책 방향 같은 경우는 좀 맞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예, 되는데 예, 그런 예. 부분을 좀 주저하면 대체 뭘 보고 뽑아야 되느냐 네. 이런 질문들은 나올 수가 있죠. 기다려 주십시오. 요거는 우리 김 선배가 좀 섭섭하시더라도 제가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그럼 괜찮습니다. 그날 이제 출마 선언하고 기자 간담회 하면 충분히 어떤 류의 질문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너무 준비가 안 됐고 이거는 이제 후보의 문제인 동시에 전 캠페인 문제라고 예. 봅니다. 솔직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면 대선 출마하신 분이 이러저러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내가 되죠. 공부해가지고 아니 대선이 공부해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자의 지적 그 역량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분의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선 주자로서 혹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식견은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 경험 속에 치열한 자기 고민도 있어야 되고 예. 또 그런 자기 고민들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더 이렇게 좀 굳어진 이런 철학이나 그런 혹은 자신만의 비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무한 상태에서 인생 스토리 가지고 대선을 나온다?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희도 많이 옆에서 조언을 드렸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다. 대통령 후보가 예. 기자들이 시시콜콜한 거 질문하면 그거 저희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약으로 선보이겠습니다라든가 사실은 기자들도 알지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질문 같은 경우는 대북 로드맵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예, 그랬더니 나왔죠. 이분이 대북 로드맵? 하면서 굉장히 그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답을 잘 못했는데 솔직한 말씀을 들어서 대북 로드맵이 있으면 우리나라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30년 동안 사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식의 질문들에 대해서 아마 좀 능숙한 정치인이라면 당장 저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직접 나가시려고 좀 한 번 더 섭섭하시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만해요. 와중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예.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을 그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은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하면 된다 이 얘기였고 저는 그보다 좀 사실은 좀 더 충격적이었던 게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비정할 정도로 냉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 첫 번째. 예. 중대재해처벌법 이거는 과잉입법이고 뭐 등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이다. 예. 근데 지금도 산재로 하루에 그 평균 몇 명씩 죽어가고 있고 1년이면 2천 명이 죽습니다. 예. 그거를 막기 위한 법이고 그 법도 지금 최소화된 법이에요. 이 법의 내용을 아시는지나 모르겠어요.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좀 그걸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다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뒤로 루프홀을 만들어 놓은 바람에 결국에는 이 이른바 버티기 하면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더 왜곡된 측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다 풀자 그러면 다 등록 임대사업자로 빠져나갈 겁니다. 이건 정책 내용을 모르고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너무 이분이 등장하자마자 이 수구 보수적인 색채를 과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뭐 그런 그 사람은 얘기가 너무 있습니다. 많다.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문제에 관련된 거는 윤석열 후보는 정반대 입장이거든요. 특혜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최재형 후보랑 나중에 그 부분은 뭐 철학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논쟁이 될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 우리 박원석 그 총장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범죄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급속한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사태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다 뺏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범죄나 마찬가지다라는 정치적인 표현을 한 건데 급격한 인상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어떤 시리에 빠지게 하고 일자리를 잃게 하고 예를 들면 문을 닫게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적 행위가 아니냐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표현이니까 그 자체를 범죄라고 했다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대산업재해법이라든가 임대사업자법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경제적으로 서로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저는 이게 박원석 총장님의 그 태도를 존중해요.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서 하시는 거니까. 예. 하지만 또 보수 진영에서는 또 다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그 정책 논쟁에 있어서 사실 뭐 해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자가 이게 논의가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 관련 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산업재해로 매일 수명씩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인데 매일 3명씩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막자는 게 있었고 일부 기업에서는 너무 기업의 책임이 과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토론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인데요.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어제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맛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관위원장이 말한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경기도민과 후보 자신을 위해서 한 곳에 집중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 후보 오늘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지지율 1위 후보가 경선 때문에 도지사를 관둬야 한다면 차라리 경선을 포기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 후보는 민주당 주자 중에 유일한 지자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이름으로 더 많은 홍보와 선거 활동을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경기도 일과 경선을 엄밀하게 분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매표 행위, 불공정 경선 반응이 나오고 제주지사를 사퇴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양립이 가능하냐며 꼬집고 있기도 하죠. 오늘 이 후보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긴 했지만 한층 거세진 지사직 사퇴 압박, 이재명 후보의 거취 결정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두 번째 주제. 도지사 이재명의 콩밭으로 정했습니다. 콩밭은 저희가 쓴 표현이 아니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쓴 표현입니다. 지사직을 사퇴하는 게 대선 선거운동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네. 그 선관위원장, 당 선관위원장이지만 공직선거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공직선거법 53조에 대선 90일 전에 사퇴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12월 9일입니다. 그 전에만 사퇴하면 되지. 지금 뭐 이걸 사퇴를 안 해서
경선에 불공정이 발생하거나 그건 자유입니다. 본인이 하건 안 하건. 그런데다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전 공백이 최대한 안 생기는 게 좋죠. 지금 민주당 도지사들이 도전 공백이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경남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그런다는 게 저는 이거는 괜한 논란거리, 시비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더 할래 할 법대로 수도 하면 없습니다. 된다. 12월 9일이면 사퇴해야 돼요. 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걸 바라보는데 아니 왜 긁어서 서로 부스럼을 만들지라는 그게 같은 당 내에서 경쟁이잖아요. 예. 근데 저거를 다른 당이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당 내에서 저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저게 뭐지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저기에 대한 대응을 했을 때 엄청 승부수를 던졌어요. 예. 아니 내가 그냥 지사직을 유지하고 차라리 경선 후보로 사퇴할래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게 말이 협박이죠. 네, 그건 협박이지 사실은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야, 저렇게까지 왜 당의 다른 후보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선거관리위원장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야 저렇게까지 각을 세워서 공격을 해? 아니 나 마음대로 할래. 한번 해봐 이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좀 너무 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차피 지사직은 사퇴하게 돼 있고 경선 후보는 계속 가는 건데 경선 후보로 사퇴할래? 이건 좀 사실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이 브리핑을 할 때 두 분께서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싱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어차피 김종혁 본부장님이 나오신 마당에 최지영 후보를 좀 더 집중 탐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많이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저희의 집중 탐구는 사실 매번 비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대구를 갖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도 이 무더위 속에 고령임에도 수용생활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을 원한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예, 일단 표현에 이 부분이 좀 있어요. 무더위 속에 고령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 생활을 하고 계셔서 가슴 아프다. 최지영 후보의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보수의 원칙에 맞느냐.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이 됐고 또 대법원에 의해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고령이고 날씨가 더우면 다 안타까워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최지영 후보가 그냥 안타깝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면 사면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안타깝기 때문에 사면하라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내전과 같은 정치적 분열 상황을 계속 겪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 뿌리를 찾아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사태 그런 것들이 출발점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명의 대통령이 다 그 지금 영어의 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속돼 있는 상태 예. 아닙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이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각자가 정치적 상징이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다 정치적 상징이고 본인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그 갈등을 빚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무슨 날씨가 덥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비정상적 상태는 종식되어야 된다는 거고 이건 보수하고도 상관없는 게요. 예. 예를 들면 진보 같은 경우도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그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치하에서 본인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바로 이틀 뒤엔가 사면을 단행을 했어요. 당선인 자격으로서 그렇게 네, 했었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하고 조금 이제 온도 차이가 보이는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할 문제인데 어쨌든 안타까워하는 이 많은 국민들의 심정은 내가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이제 법치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 법치주의 예외를 통치권으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최소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탄핵과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한 국민들 감정이 지금 사면에 이를 만큼의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재형 원장께서 대구에 가서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정치적으로 이해합니다만, 이분 평생 법관이셨잖아요. 예. 평생 법관이었던 그런 경력으로 봤을 때 다소는 좀 실망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얘기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강하게 얘기하기 힘든. 왜냐하면 본인이 소속시켜서 넣었으니까. 근데 이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강하게 얘기해도 되는 뭔가 차별화를 위한 정치적 전략도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뭐 그건 이제 기자시니까 기자의 해석은 자유죠. 예. 그 자유지만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왜 전두환 노무현 노태우 예. 그 두 분 대통령을 당선되자마자 바로 사면을 요청을 했었는지 그러면서 사실은 그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실 때 정말 제일 편안했다. 예. 정말 그 고맙게 얘기를 생각한다. 했죠.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갈등이 제일 적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잠깐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재형 후보의 며느리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날에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사절까지 불렀다.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며느리들이 참 착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일부에서는 며느리들에게 너무 강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분들이 고 최영섭 대령의 며느리들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1000만 번이라도 애국가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제가 대선 제가 이거 정국에, 보니까 예. 이 사진이 나온 뒤에 네. 국민들이 안타까워한 며느리들이 성명을 발표하신 게 아니고 네. 그 며느리들의 시어머니들이 시어머니들이죠. 성명을 예.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제가 사실 그걸 아니, 받았는데 제가 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아니 뭐 세대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저는 뭐 이게 그 집안의 가풍이고 하나의 전통이라면 그걸 뭐 남들이 뭐라고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캠프에서 이 사진을 공개한 게 과연 최재형 후보한테 득이 되라고 공개를 한 건지 예. 이게 전국의 요즘 세대의 며느리들이 보기에는 좀 괴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신세대 며느리 볼 때는 신세대 며느리들 표는 이제 다 뭐 안 얻어도 예. 좋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지. 정무적으로 손해 볼 수 있는 사진이라고 저는 말씀이시죠? 100% 손해라고 봅니다.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 그런가요? 하나 좀 해명을 드리면 하나는 저 뒤에 시어머니들뿐만이 아니라 그 젊은 며느리들이 다 성명을 했는데 예. 저희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적이 없었던 며느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 젊은 며느리들까지 다 넣으면 괜히 또 오해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젊은 며느리 동의 안 한 거 아닙니까? 성명 내는데. 아니요 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인감증명과 같이 서명을 받아야 이게 확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동의하지라고 시아버지가 물었는데 아니요 전 반대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거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집안이든지 집안마다의 분위기라는 게 예. 있잖아요. 근데 이 집안 분위기라는 게 예를 들면 2019년에 저 가족이 다 모였는데 그 이전부터 다 애국가를 불렀던 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시아버지가 야 나라가 솔직히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나라가 정말 너무 이상하다. 나는 이거 참을 수가 없다. 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가는데 우리끼리라도 애국을 하는 것을 노래라도 보여주자. 시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그러시자고 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사진에 보면 대가족인데 대가족의 정파적 생각이 똑같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시아버지는 이제 과거 그 책에 보면 박정희 정권 때 국가재건회의 총무비서관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차출돼서 예, 그렇죠. 그걸 했었죠. 근데 이제 정파적 특징 어떻게 보면 지지도가 명확한 게 있기 때문에 가족이 대가족이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그치? 수도 있겠죠. 아니 저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네. 요즘 세대들이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의 아들 며느리들이 젊단 말이에요. 네. 요즘 세대들이 애국가 4절까지 제창한다는 건 그걸 외우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 거고 저런 거에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문화인데. 아니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아니 진짜로 4절까지 외워요? 그러니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당연하지 않은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확실히 집안마다의 뭐 특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며느님들이 왜냐하면 이 기사가 쭉 나오는데 예. 여기 보면 시아버님 그건 내 생각이고요 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체주의자다 파시스트다 이런 얘기가 도니까 이 며느리들은
그 시아버지가 자기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불렀대요. 아들, 딸처럼. 예.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야, 여자는 왜 결혼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상실하고 누구 부인이라든가 누구의 엄마로만 해야 되냐. 그러면 안 된다. 여자도 자기 이름을 써야 된다 해서 아들도 이름을 부를 때 아들 이름 부르고 딸도 이름 부를 때 며느리도 얘야.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합의된 전통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전체 주인이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건 전 과도하다고 보고 다만 정무적으로 봤을 때 저 예. 사진이 얼마나 득점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약간 괴기스러웠다. 저거요.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뭐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위주의적인 가풍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애국가는 사절까지 부른다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외교부가 정의용 장관과 토니 블랑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 등 북한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의 논의는 남북이 통신선을 복원한 이후 처음 이뤄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하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이른바 스미싱 사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다운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다음 주 피고인의 보석 허가 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샹하이 트위스트는 못 추지만 뉴스 썰기는 계속됩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시간인데요. 첫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바로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말해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자, 윤석열 레드팀 만든다. 이 광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아세요? 네, 모두가 얘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한 당신은 왕따입니다. 이거 아시죠? 그 학교에서 저렇게 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영상을 좀 봤는데 레드팀은 어쨌든 조직 안에서 쓴소리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걸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이 알려진 용어죠. 그 조직 내 어떤 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약점만 찾는 반대자 역할만 하는 걸 레드팀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집단적 사고 때문에 어떤 위기 징후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는 조직, 뭐 정부,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팀을 윤석열 캠프에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른바 그 레드팀이라고 하죠. 그 레드팀을 만들어서 재발 방지를 사전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앞서 그 신지호 정부팀장이죠. 윤석열 캠프. 그 앞서서 윤석열 엑스파일 있었잖아요. 그거를 최초 또 제기했던 사람이 신지호 전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럼 신지원 의원이 어쨌든 레드팀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윤 전 총장 측에서 이런 레드팀을 만든다는 건 최근 불거진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한 논란 때문으로 보이는데 본인도 좀 자책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여러 가지들이 나왔었죠. 한번 찾아볼게요. 최근 보름 정도 이후에 나왔던 논란들만 모아봤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게 아니다. 좀 논란이 됐죠. 그리고 또 페미니즘, 건강한 페미니즘이 있다. 그리고 부정식품을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 이한열 열사 그 벽화를 보면서 이게 부망쟁이냐? 그리고 또 주 20시간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된다. 한숨도 못 자고. 그리고 또 대구가 아니었으면 코로나나 뭐 다른
코로나 당시에 밀란이 있을 수 있었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와.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권에서는 뭐 설화, 뭐 일망언이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도 이렇게 설화가 계속이 되자 본인도 굉장히 속상해하고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한 게 아니다. 지진이나 해일 때문에 원전 누출됐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게 아니다. 방사능 누출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론은 한 게 지금 알려져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단순한 말실수나 뭐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좀 틀렸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조금 더 본인이 속상하고 자책하는 게 크다라는 거죠. 이런 발언도 모아놓고 보니까 꽤 됐는데 사진도 오늘 좀 공개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나온 갤럽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윤 후보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점도 어떻게 볼 때는 레드팀을 운영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키운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지지율에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레드팀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지율 한번 볼게요. 오늘자 갤럽 조사 지지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빨간 줄 있죠. 윤석열 전 총장 19% 기록했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6%포인트가 하락이 됐습니다. 네. 10%, 그러니까 20%대가 깨진 거는 지난 2월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참고로 이 갤럽은 주관식 조사입니다. 주관식 조사는 충성도를 조사하는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지지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갤럽의 주관식 조사에서는. 네. 바꿔 얘기해서 이 충성도가 그만큼 빠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위기징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레드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지 취재해 오셨죠? 네, 당연히 취재를 해봤죠. 네. 신지호 정무팀장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자, 사전 예방, 뭐 필터링을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또 현장 대응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료나 논란이 될 만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서 정제되고 압축된 메시지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후보 그 어법이 본인이 아는 것들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그 키워드 중심으로 두괄식으로 자, 키워드 중심으로 두괄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저희 그 뉴스 썰기 방식을 좀 차용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본인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셨네요. 이 키워드 방식의 설명. 그 말이 그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윤 후보가 밖으로 안팎에서 정말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레드팀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켜봐야겠어요. 자, 다음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아내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당에서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 조사 결과가 신속하게 도출된 이후에 엄정하게 당 차원에서 또 시당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폭력 남편 구청장 잡아왔습니다. 제가 이걸 기사를 보면서 이정훈 민주당 소속 강동구청장 얘기인 거 봤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려 공공장소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엄정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좀 사건을 설명드리면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큰 소리로 다투다가 양쪽 손목을 비튼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다만 아내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라서 피해자였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어쨌든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입건이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도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려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을까? 그것도 아내를. 가정폭력은 실수가 아니라 이건 습관입니다. 습관인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단체장 공직자가 공공장소에서 가정폭력을 휘둘렀다. 이건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야권의 공세가 큽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 성범죄도 모자라서 이제는 폭행까지 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은 학대 정당이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좀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왜 그러냐?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정폭력을 포함한 이런 여성폭력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뭐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7월에 주먹으로 아내 얼굴을 때려서 경찰 조사 받았을 때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찾아보니까요, 계속 그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 찾아오셨네요. 자, 어쨌든 이정은 강동구청장은 뭐 그동안 이거 말고도 크고 작은 논란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 지역 구민한테 정신 차리라,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단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호통을 치는 그 선출직 공무원은 좀 많지가 않죠. 근데 뭐 저런 일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저희 JTBC가 단독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어요. 강동구청장이 자신의 고향인 전북 정읍에다가 휴양소를 건립하는데 강동 구민들이 쉬는 휴양소를 전북 정읍에 만든다는 겁니다. 구내가 아니라 이 고향입니다. 전북 정읍이 구청장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게 부지 매입비나 뭐 이런 걸 빼고도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구민의 그 세금이요. 그런데 이 휴양소 예정 부지에 직선 거리로 6km 정도 가면 이 구청장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과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폭력 혐의가 있는데 어머니는 또 잘 챙기는 뭐 이런 논란이 또 있는 거죠, 또. 아니, 어떻게 그런 걸 고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검토 단계에 있다가 아마 구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은 이제 검토 단계가 다시 그러니까 진행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검토까지 들어간 것도 신기하네요. 자, 어쨌든 민주당이 자체 조사한 후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금요일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라이브로 매일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영끌 인터뷰에서는 여러 대선 주자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오늘 순서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선 본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경선의 TV 토론도 벌써 2차례인가요? 열렸고요. 예. 왜 정세균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장 적임자지요. 아마 코로나를 이제 빨리 극복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예. 나면 일상을 회복해야 되고 또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중심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고 예. 또 훈련이 아주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에 전문적이다.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도 계셨었고 대학을 졸업하신 뒤에 셀러리맨으로 18년 근무했죠. 예. 그다음에 지식경제부인가요? 당시 장관도 했었죠. 예, 산자부 장관 했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하셨고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내가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쪽에서 보면 아마 유승민 후보가 예.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요.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제가 유일한 경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실물 경제를 18년 동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셀러리맨 종합무역상사 직원으로 국내외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경제 상임위를 쭉 했고, 그 다음에 산자부 장관을 했고, 또 이제 총리를 역임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일한 대부분을 그 경제 관련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저는 그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 외교를 비롯해서 우리가 외교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외교적인 경험과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이 전문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장관도 하셨고 육선 의원의 지난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었고 또 총리까지 하셨습니다. 예. 연륜, 이른바 스펙으로 보면 후보들 중에 뭐 가장 앞서 있다고 봐도 과는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를 이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부동산 문제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정세균 후보의 부동산 해법은 뭔가요? 저는 수요 억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인데 제가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 부동산 정책을 보니까 수요 억제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예. 그게 바로 작년 8.4 대책이고 그걸 더 업그레이드한 게 금년도 2.4 대책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요 위축 위주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합리화를 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 8.4 대책이 나오기 전에 작년 상반기가 지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공급, 숨어있는 땅, 자투리 땅이라도 다 찾아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예. 기조가 있었죠. 이른바 당시 서울에는 13만 2천 가구로 기억을 하는데 8.4 대책에서 대표적인 게 태릉 골프장이었고요. 예. 과천 정부청사 부지도 있었고요. 네, 네. 진행이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원래 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공장에서 이 공산품을 생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원래 그 택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택지를 확보하는데도 뭐 이제 태릉 골프장 같은 거야 정부가 결정하면 될 일이지만 또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예. 특히 이제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들로부터 그걸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주택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정책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작년도에 8.4 대책을 만들어 놓고 저는 국토부나 또 LH공사에 신속하게 이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렇게 계속 나름대로 푸시를 했다고 할까요? 예. 그런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나면 아무리 빨라도 3년 예. 아니면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전환을 했지만 아직도 시중에 주택 공급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8.4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면 2023년부터 공급이 조금씩 시작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당시에 부동산 문제를 생각했을 때 좀 더 과감하고 예를 들어서 내후년, 뭐 내년이라도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반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대책도 있었죠. 예. 뭐냐면 이제 무슨 도심에 있는 모텔이나 또 예.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수량은 작지만 예.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은 이미 실행이 되어서 주택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죠.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많은 이른바 중산층들이 원하는 주택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일부 신도시 쪽에 청약을 했죠. 그리고 예. 앞으로도 이제 선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층에게 앞으로는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영끌 같은 거 안 일어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과천 정부청사를 활용해서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었는데 예. 과천 시민들이 이건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반대를 해서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낸 방안은 대체 용지를 만들어서 4,3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예. 하고 과천 청사부지는 이제 철회가 됐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주민들의 반발에서 정부 정책이 밀린 거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건 아쉬운 감이 있지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밀린 게 아니고 대체 부지가 돼서 공급이 확정이 됐다면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자체나 주민들과 이렇게 그 소통을 해서 정부의 목적이 꼭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예. 대안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야 뭐 그 대안을 택할 수도 있지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공급이 지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그런 반발들이 있어서 사실 제대로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쭤본 건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공급 폭탄을 예. 쏟겠다 해서 280만 가구 대책을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난 8.4 대책을 봤을 때 과연 그게 약속대로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부동산 문제 해결합니다. 우선 중산층에게는 적정 가격에 자기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터이고요. 예. 또 주거 취약계층은
양질의 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것입니다. 제가 280만 호 공급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예.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검토를 하고 필요한 재원 대책까지 마련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예.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0만 가구면 적지 않은 부분인데요. 땅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에? 이제 그 땅이 어디다 저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전문가들과 함께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적률을 어떻게 높였으면 좋겠다. 층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해서 역세권에 우리 청년층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 안들을 다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리셨잖아요. 예. 지난 한 해 총리를 오랫동안 하셨고 물론 부동산 공급은 그 전부터 계획돼야 되기 때문에 뭐 긴 인허가 과정도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당시 정세균 총리님의 뭐 어떤 실책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총리 시절 때 이걸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하지 못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건 물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총리 시절에 예. 그냥 공급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요. 그렇죠. 국토부에서 가지고 오는 안에 대해서 사인한 게 아니고 이건 공급 확대 계획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하자. 예. 그래서 제가 그 정책 전환을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8사 대책부터 사실은 공급 기조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 8사 대책의 중심에 정세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이 부족하고 주택 공급이 안 됨으로 해서 가격이 인상된 거에 대한 책임감은 제가 느끼지만 그러나 저는 그냥 구경한 게 아니고 주체적으로 정책의 일대 전환을 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 3년 후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나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당시 정세균 총리가 계획했던 기조가 이제 2, 3년 되면 반영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280만 호를 짓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도 있고 만약에 서울 시민들께서 아니면 경기도민들께서 정세균이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정세균이 280만 호 공급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 되겠네.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부가 제대로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믿음만 생기면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세균 총리 이전 시대에는 투기 억제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정부가 20몇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 것이어서 신뢰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경제 대통령을 얘기해서 가장 민감한 부동산 얘기를 많이 여쭤봤고요. 이재명 후보도 기본주택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까? 기본주택은 일부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주 좋은 자산이죠, 우리 당에. 그런데 대통령은 조금 이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세균 후보님 먼저 하고. 형님 먼저 하고 이제 농담이 아니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좋은 자산이긴 한데 좀 준비가 더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은 대통령감이 아니다는 말씀이시군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감은 감인데 이제 감일 수 있죠. 제가 감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는 자리입니다. 즉시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등등 국정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철학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은 그런 준비를 지금 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인식이기 때문에 이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판단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됐다고 확신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면을 보고 이재명 후보가, 왜냐하면 지지율은 지금 여권 후보 중에는 제일 높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면을 보니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감은 아니겠구나. 아직은 기본주택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본주택도 그렇고 또 기본
소득 예. 얘기를 하는데 재원 대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아서 실현 가능성이나 가성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경험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외교 안보, 외교에 대한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외교도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국익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은 그냥 지식이나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경험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제 판단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그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거니까요. 예. 저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그냥 덕담만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이재명 후보는 부족하다. 경험이 많은 후보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여당 대표를 했고요. 최장기 총리를 전임 총리죠. 이낙연 후보는 어떻습니까? 예, 좋은 분인데 예. 그간의 성과를 내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과는 어떤 부분에서 못 냈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는 계속 예를 법안 통과 문제랄지 당시에 대통령 지지도도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대통령 지지도죠. 예, 그리고 이제 총리를 저보다 한 2배쯤 하셨어요. 예. 그런데 총리할 때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고성 산불 잘 지켰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잘 막았다 이런 것은 원래 통상적으로 그냥 하는 일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부동산 대책에 큰 물꼬를 틀었다든지 그리고 저는 코로나의 K-방역이라고 하는 신화를 쓴 중대 본부장 아닙니까? 지난해 초에 총리 되신 다음에 사실은 2월 이후에 코로나가 확 6일 만에, 6일 만에. 아, 예.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에 코로나가 심할 때 저는 몸을 아끼지 않고 대구에 가서 3주일 동안 상주하면서 그걸 정리를 했거든요. 예. 뭐 그런 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걸. 그래서 저보다 2배씩이나 총리직을 하셨지만 내놓을 성과가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쉽게 표현하면 호시절에 그냥 편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아니 뭐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렇게 폄훼할 생각은 없고요. 예. 고생하셨고 저 훌륭하신 분이지요. 그렇지만은 굳이 네가 뭐 내놓을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전남지사를 이제 하셨잖아요. 그때도 아마 제가 보기에 전남 도민들이 기억하는 그런 성과를 내신 건 없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근데 지지율은 예. 이낙연 후보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세균 후보 캠프에서 한 명은 이낙연 후보 측이 지금 거의 단일화 스토커 수준이다. 실제 뭐 단일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아니 누구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언론이나 이렇게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저는 단일화를 의논한 적도 검토한 적도 또 계획도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혹시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미래의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이제 뭐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륜도 있고 성과도 많이 내셨고 정 후보님의 주장에 따르면 지지율이 좀 낮습니다. 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예. 뭐 2%대, 1%대도 있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6, 7%대도 있죠. 예, 6, 7%대도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지지율이 현재 낮다고 하는 거야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 저는 후발주자 아닙니까? 후발주자니까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뭐 지난번 대선 때 20%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는 이미 한번 출마했었고요. 경선엔 나섰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20% 득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4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론조사하고 경선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5일 그때쯤부터 경선이 지역별로 시작이 될 텐데 그때부터 파란을 일으킨다면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은 잘 참고해야 될 사항이고 지지율 높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들 이유는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최근에 리서치뷰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호남과 충청에서 각각 10% 정도의 지지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는 밝혀야 되기 때문에 숫자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뭐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못하면 다음에라도 그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리서치뷰요. 예. 그러면 전국 경선에 들어가면 이른바 조직세도 되고 그러면 다시 승세를 잡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실은 지금 나오신 지 뭐 넉 달 이상 되셨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었다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기간이긴 하잖아요. 지난해부터 그리고 정세균 총리 시절부터 대선 주자로서 그 탓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탓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아니 몇 년에 비하면 몇 달이야 짧은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뭐 그것과 관계없이 이게 더 높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기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저의 정책이 다양하고 또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지지율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경선에서 득표율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9월부터 이제 지역 경선이 되고 경선이 본격화되면 나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정세균 후보가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9분 뉴스룸이 이제 4분 뒤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거리두기가 22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에 따라 종교활동과 임의용업의 규제는 줄어든 반면에 유흥시설에는 정식으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비방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서로를 향해서 조폭 연루설까지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연이은 설화로 당내 주자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봅니다. 조금 전에 정세균 후보가 한 리서치뷰 여론조사는 지난 3일에 발표된 여론조사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 편히 쉬게